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쯤 나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마라톤 협의에도 어디를 둘러보고 올지 이런 세부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해저 터널을 포함해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일단 거부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일 국장급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늘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양국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을 전후해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다수 요구했는데 일본은 내부적으로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보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1km가량 해저 터널을 뚫어 오염수를 방류할 방침인데 정부는 오염수 저장 탱크부터 해저 터널까지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아직 자체 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시찰단의 현장 접근 범위를 지금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설명회로 표현한 일본은 그간 한국 시찰단의 방문이 검증을 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ＡＬＰＳ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양국은 일단 다음 주 초 화상회의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우리 측이 요구한 대로 20명 안팎으로 꾸리기로 했는데 일본의 반대를 받아들여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일본은 올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 10m 정도 깊이에 1km 길이의 터널을 뚫어서 거길 통해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오염수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130만 톤 정도 모아져 있는데 네.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40년가량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저장 탱크, 그다음에 정화 시설인 알프스, 그리고 해저 터널까지 이게 다 이 오염수 방류 과정의 핵심 시설들인데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공개를 꺼리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완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해저 터널은 지금 굴착이 다 됐는데 아직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6월까지 준비를 마치면 당장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본이 여전히 현장 점검, 현장 시찰보다는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수준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만 시찰단도 그랬고 도쿄전력도 이 정도의 설명회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 언론을 상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이 완강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도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시찰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지적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오염수 채취를 못하는 것도 사실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균열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증하려면 우리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서 직접 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도쿄전력 웹사이트 숫자를 검증하는 거죠.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보관부터 정화, 방류까지 설비를 직접 보고 일본이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본이 지금 접근조차 막고 있으니까 네. 정부도 추가 협의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찰단이 일본까지 가서 자칫 일본의 홍보만 듣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자, 일본이 이번 시찰단 방문을 근거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정부는 아직까지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다음 달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일본의 압박이 다시 커질 수는 있습니다. IAEA는 앞서 일본이 검사 대상 핵종의 수를 64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였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은 G7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추진할 거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주요국의 지지를 발판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해보겠다 이런 일본의 구상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공언한 대로 검증에 가까운 역할로 국민적인 불안을 풀 수 있을지 대응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업계의 불법 로비 의혹에 황당 무계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산 초기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또 국회 입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에는 설명이 없어서 핵심을 비껴간 행위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몰더니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이벤트나 배당 형태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걸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가 있었냐는 의혹에 반발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게 명확하다며 오보에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을 사 지금은 9억 1천만 원만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이미 9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당임한 뒤늦게 소명하고 이를 현금화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는데 여기엔 해명이 없는 겁니다. 또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진행 중 코인을 거래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당 진상조사위도 처음 자금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은 거래 초기인 2021년 거래 내역은 거의 없고 주로 2022년 내역만 공개돼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여 원으로 코인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시드머니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김 의원의 다른 지갑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초기에 코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투명하다며 가상화폐는 정보가 없이 돈을 벌기가 힘든 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드머니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계속 지금 확인을 갖다 해서 그걸 갖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드머니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100억대 코인 비리, 코인 척척 박사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 굴릴 생각 말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길 촉구합니다.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으로 20, 30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당 조사위는 내일 쇄신의 총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에서 목사로 변신한 한 40대 남성. 스스로를 서울형 목사라고 칭하며 노숙인들에게 봉사를 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가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하도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남성. 오늘은 치킨하고요. 그리고 양말하고 핫팩하고 큰누님이 해주신 떡하고 나랑 들려 왔는데요. 명절 앞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이른바 서울역 목사로 알려진 48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경남 창원 폭력 조직의 부두목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년의 수감 생활 뒤 목사로 변신했습니다. 저희들은 교도소 찬양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두 딸은 부모가 이혼을 한 뒤 외가에 살았는데
아버지 이 씨가 지난 2021년 14살 큰딸을 만났을 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차 안에서 처음에 이제 모르고 바지를 내려서 애에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겠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큰딸은 자신이 7살이었던 9년 전에는 성폭행도 당했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자고 있는 배를 갖다가 막 비벼댔대. 깼는데 아가 계속 자는 척을 했대. 무서워서. 원래는 숨기려 했지만 양육비 분쟁으로 아버지가 자신들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말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을 때 동생이 그러지 마 차라리 경찰서 가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 이 씨는 전 부인과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너무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받았던 초소형 아파트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작더라도 안전한 내 집을 마련하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3,4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주택 현장입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800여 세대 대부분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입니다. 그동안 너무 작다는 이유로 신혼가구도 외면해 왔는데 청약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200세대를 모집하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은 7.81대 1, 이보다도 더 작은 39제곱미터에도 3.18대 1의 청약 수요가 몰렸습니다. 자금 마련이나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끼는 1, 2인 가구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 수요가 소형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60제곱미터 이하 전국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6대 1에서 올해는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관심이 더 뜨거워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이 올해는 44대 1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다 보니 초소형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물천장 설계로 층고를 2.42m까지 높였고 공간 활용을 위해 아일랜드 식탁도 배치했습니다. 좁다는 느낌 못 받아요. 시설보다 여기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수도권 일대를 휩쓴 전세 사기의 여파와 역전세난 우려 등도 면적을 줄여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전세 사기 이슈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데다가 차라리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면적의 청약에 나서는 수요들이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로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고 1, 2인 가구의 증가도 초소형 아파트의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한 남성을 승용차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고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왕복 8차로 손님을 태우러 가는 택시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곧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덜컹거리더니 그대로 내뺍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 운전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 피해자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요 차가 이제 사람을 지나고 그냥 가뻤거든요. 기절해가 있어요. 머리 피 흘리고. 소방 구급대가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제가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서가 있었거든요. 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술이 취해가 이제 넘어졌는가 봐요.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경찰 CCTV가 있었으나 가해자는 숨진 피해자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20대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도주치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갈짓자 운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언뜻 음주운전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은 거였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회색 승용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차량이 좌우로 비틀대더니 왼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로 움직입니다. 다시 1차로로 들어와 비상등을 켠 채 멈추다 가다를 반복합니다. 와, 뺏으려고 떨어졌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다시 다른 차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 저쪽으로 갔다가 막 비틀비틀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저 일부러 따라 뒤에 천천히 간 거죠. 비틀거리며 15km를 달린 차량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차량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3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정체 상태여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혈당 측정기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어서 경찰은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에서도 저혈당 쇼크 증세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며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잘 나타나는 저혈당 쇼크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심하면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영국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순환기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이나 실신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면허를 어떻게 검사를 한다든가 갱신한다든가 570만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있는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고위험 질병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대구에서 크게 다친 10대 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이병원 저병원을 돌다 결국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인공지능 앰뷸런스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에 탄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다. 구급대원이 나이와 증상, 기저질환, 평소 복용량 등을 묻습니다. 심박수와 혈압 등 생체 정보도 체크합니다. 왼쪽 가슴이 아프세요? 왼쪽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 쥐어짜듯이 아프시고. 구급대원과 환자의 이런 대화는 그대로 음성 영상 수집 장치를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에 입력됩니다. 곧바로 환자의 중증도가 판단되고 최적의 치료를 최단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천해줍니다. 원주 지역 8개 119 안전센터 구급차에 도입된 인공지능 앰뷸런스 시스템입니다. 2021년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소방서에서 시험 개발을 거쳤고 완성된 형태로 도입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구급일지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병원 측에 환자 상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환자한테 좀 더 집중해서 좋은 퀄리티의 처치를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과 병상이 있는 병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에서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응급실 도착 전에 치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서 돌리지 않고도 가장 적절한 이송 기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 선정하기 전부터도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적정한 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6,800건에 달했고 강원도에서도 매년 400건 가까이 환자 재이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소방본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춘천과 강릉 등 도내뿐 아니라 전국 소방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프랑스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8명입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인데요. 혼인율이 낮아지고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파리에서 조명화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0대 커플인 마티우 씨와 셀린 씨는 1년 반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커플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지난해 1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On dort pas beaucoup et c'est beaucoup de bonheur quoi, mais vraiment. Et du coup et ça dépasse quand même plutôt le reste quoi. 부모로서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와 아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팍스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Mais ça ne dépend absolument pas de la situation du couple en fait, qu'il soit marié ou qu'il soit pacsé ou alors qu'il ne soit ni l'un ni l'autre. En fait, on peut toujours obtenir des aides du gouvernement. 마티우 씨의 부모도 결혼하지 않고 마티우 씨 남매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결혼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En fait, tous nos amis ont des enfants sans être mariés. Voilà, on a tous le même âge à peu près, entre 30 ans et 40 ans, on va dire, et personne n'est marié. 두 엄마를 둔 아이들도 있습니다. 파리 근교에 사는 여성 실비 씨는 여성 배우자와 함께 4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빠가 조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습니다. Ressentir une joie, un bonheur que je n'avais jamais vu avant. Ça m'a donné envie de vivre ça à mon tour. 그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건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Inviter plusieurs copains à la maison pour son anniversaire. Les parents ne nous posent pas la question. Notre enfant a 2 mamans et puis c'est tout. Et ça fait du bien de voir qu'il y a beaucoup de bienveillance. 프랑스에서는 63%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싱글 여성이나 레즈비언 부부도 인공수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오르면서 선선한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달 개장해서 300만 명이 찾은 순천 정원 박람회에도 아름다운 밤의 정원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을 정원에 펼쳐진 청보리와 아네모네가 선선한 저녁 바람에 흔들립니다. 붉게 익어가는 노을은 방문객들에게 황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꽃길마다 은은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정원의 나무와 개울에는 밤하늘의 별빛 같은 조명이 쏟아집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 불빛 저녁에 볼 수밖에 없었었는데 또 정원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조금 다른 우주 공간처럼 굉장히 좀 황홀했고요. 배를 타고 즐기는 밤의 정원도 색다른 체험입니다. 초록빛을 뿜어내는 웅장한 언덕을 시작으로 형형색색의 조명을 갈아입은 다리를 지나 화려한 레이저 쇼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다리 밑에 그 비치는 그 반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야간 볼거리의 으뜸 중 하나는 동천변에 떠 있는 물 위의 정원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조경과 조형물이 불빛과 함께 반짝이며 관람객들을 매혹합니다. 정원박람회 측은 여름철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 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마약 때문에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중독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독은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아주 더디고 힘든 여정인데요. 자신의 삶과 꿈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이 모인 현장으로 허원철 영상기자가 가봤습니다. 구치소에서 속죄를 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기 와 있는 게 저한테 속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중독자들은 자기 고백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솔직히 날씨가 좋아져서 양말 미국도 찾아오거든요. 약물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오전 미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독자는 중독자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짜 사소한 습관, 아침에 이불을 깨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들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삶이 엉망이에요. 회복을 위해서는 잔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중독이 못 되듯이 그래 약을 해서 열심히 약을 찾아가듯이 때를 열심히 찾아. 마약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들 같아요. 한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혼자 되는 거였더라면 중독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24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처럼 서로를 보살피는 재활 공동체는 전국에 단 4곳뿐이라고 합니다. 재활 공동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사실 마약을 하는 건 범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영원히 중독자로 살아야 돼. 이거는 사실상 중독자들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치료하지 않으면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판매까지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몰려온다. 마약 중독자였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한테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다짐이자 목표입니다. 사회에 정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저는 다할 겁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200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와 코치 등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인 ANN도 어제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백 명 규모의 선수단을 등록했으며 여성 응원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축구와 수영 등의 종목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리그1 포항과 대전이 팰리스코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에 우승팀 어디였을까요? 전반까지는 0대0으로 침묵했던 양팀, 후반 들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데요. 백성동의 선제골로 포항이 앞서가나 싶었는데 불과 2분 만에 대전 조유민의 헤더 동점골이 터집니다. 포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머리앤머리 그랜트 강력한 헤더골로 다시 앞서갑니다. 이대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교체 투입된 대전의 전병관 기가 막힌 중거리 원더골을 꽂아 넣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깜짝 놀란 동점골인데요.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는 대전이죠.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포항의 고영준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호재 논스톱 원터치 패스가 일품이죠. 김기동 감독의 포효와 함께 3대2로 승리를 거둔 포항이 대전을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섭니다. 양팀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팬들을 열광시킨 팰리스코어 명승부였네요. 네, 여자 역도에서 2개의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 투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아시아 역도 선수권 여자 87kg 이상급 박혜정이 힘차게 기합을 외치고 인상 127kg을 들어올립니다. 이어진 용상에서는 168kg을 성공하면서 합계 295kg으로 한국 신기록. 함께 출전한 손영희 선수의 투혼도 빛났습니다. 인상에서 연달아 바를 놓치면서 부상의 우려까지 있었지만 용상 마지막 시계에서 기어코 169kg을 들어올리며 한국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나란히 2위와 3위에 오른 두 선수,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네, 다음은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입니다. 7회 초 2사 1삼루 김하성이 시속 155km의 싱커를 잡아당겨서 2타점 동점 2루타를 때려냅니다. 하지만 김하성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는 3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피츠버그의 배재환은 오늘도 발이 빛났습니다.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낸 이후 야금야금 3루까지 진루하더니 평범한 땅볼에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경질된 프로야구 한화 수베로 감독이 오늘 부인과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번만큼 가슴 아픈 이별은 없었다는 아쉬움의 마지막 말을 남겼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 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등 또다시 요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서쪽에서 불어드는 더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3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